주민들의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주황색? 첫 수업을 한 명을 데리고 과학 수업을 했었는데요. 정적은 지금도 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키우던 농작물 잎에 이물질이 내려앉고 원인도 모른 채 말라 죽는다면 어떨까요? 충남 서천의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등의 분진 피해를 봤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럴수 이슈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내도의장 이향호입니다. 얼마 전부터 원인 모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내도둔 마을. 마을 곳곳에 원인 불명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파리가 이게 좀 병충해 맞점 풀약 맞은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변색이 돼 있고 원래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은 것들이 이제 이렇고 이 감나무 역시도 지금은 이게 까만 점이 있지만 심은 것들은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묻은 위치에 이파리가 변색됐다는 건데요. 감나무, 고추, 배추, 들깨 등 다양한 농작물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묻어 있고 여기 있는 저 태양광 위에도 그 묻어 있었던 상태인데 아마 저거는 비가 와서 지워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는 농작물만이 아닌데요. 마을에 주차됐던 차량과 태양광 패널 위까지 같은 물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기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이 근처에 그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부 우리 불악에 농작물 피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성분이 무슨 성분인지 알고 매실을 수확을 해가지고 먹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매실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입마른 병은 옥수수 같은 거는 끝머리부터 말르거든요. 이거는 꼭 분무기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히 이게 작물이 성장하면서 이 끝이 마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이 의문의 현상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다며 인위적으로 발생한 피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상이 도드라졌던 옥수수의 경우 감나무 그늘에 가려진 것과 외부로 노출된 것과의 피해 정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관성 없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모습이 병충해로 추측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병충해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병충해가 아니기 때문에. 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사이 문제의 현상이 발생한 시점에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주민까지 나타났습니다. 뭐 이후로 생겼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전에 했다고 하면 내가 이게 이해거리가 되지도 않지. 나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그 이후로 다 가렸고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우연의 일치라기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 19일 날에서 20일 날 사이에 우리 식구가 이제 상추를 이제 여집인데 상추를 이제 아침마다 뜯어가지고 상추를 싸 먹습니다. 그런데 이 최전밭 가봤더니 이상하게 타박 어떻게 뭐 묻어가지고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여기 밭을 봐가면서 다 이제 확인을 한 결과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저기 이 윗뜸에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180여 장을 찍어 있거든요. 마을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상태로 다양한 작물의 같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곁이 아닙니까? 곡식은 내년에 심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게 뭔 병인가, 뭔 약품을 품어서 인체 사람이 더 좋아진다든가. 예? 근데 나는 인체가 좋아질 일은 없다 생각해. 작물의 피해는 뭐 그렇게 뭐 올해 안 먹어도 되고 내년에 먹어도 되지만 이게 유해 물질이 있다면 주민들의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을에 발생한 피해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6월 20일 날 월요일 날 그 신서천 화력발전소 인근에 내도돈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농작물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 가시면병하고 다른 경우는 흰멸무늬병하고 병증이 유사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외부 요인에 의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특정 작물에 한정된 현상이 아닌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단순 병충해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을에 문제를 발생시킨 외부 요인이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이 20년도 8월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제 그 사고 발생 원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피해 정도를 볼 때 그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구조물들에 떨어진 모양들이 발전소에 떨어진 거하고 유사하고 흡사하고 또 작년에는 그 작물 같은데 떨어진 것들이 빗물이나 물로 씻으면 씻어졌고 딱히 그 작물에 피해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작물들이 고사되고 말라 죽고 하는 형태를 볼 때 이제 주민들은 인체에 이게 부여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저희는 추정을 하는 거죠. 서천군과 주민들이 추정하는 외부 요인은 신서천 화력발전소. 지난 34년간 운영되던 서천 화력발전소가 노후화를 이유로 2017년 폐지된 후 작년 내도돈 마을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연 화력발전소인데요. 주민들은 바로 이곳을 피해 발원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 중에 발생한 분진인 걸로 좀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고 그 시점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예방 정비 기간에 중에 일어난 분진이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그 규명은 정확하게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 발전소 외에는 인근에 다른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시운전 기간에는 그 유연탄을 쓰지 않고 기름을 떼게 됩니다. 기름을 떼게 되는데 유연탄을 쓰지 않고 기름을 떼는 기간에는 그 탈황 탈질 집진 시설을 저희 그 가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동하게 되면은 그 기계에 너무 무리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배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점검 기간에 들어간 신서천 화력발전소. 충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기와 겹치는 6월 16일부터 21일은 시운전 기간이었으며 당시 먼지 배출 항목이 법정 허용 기준치를 10배나 넘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에 맞았는데 거기에 의해서 탈색이 현상하는 건 이 현상은 사실은 그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 현상이 공교롭게도 여기로 이제 온 상태에서 했고 또 정비 기간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연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기업하고 저희 서천군하고 이제 3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의뢰를 했는데요. 의뢰한 시점에서 2주 내지 3주까지 좀 걸린다고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020년 피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물질 분석 결과가 나온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문제 발생 후 관련 기관의 미온적 대처에도 아쉬움을 호소했는데요. 충남도 뭐 건강환경청이나 건강교육환경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활동 영역이 20년도 작년도로 저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대기오염 측정이나 이런 권리 권한이 건강청으로 위임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충남도나 건강청이나 문의를 하면 그 권리 권한 구역 가지고 행정 권한 가지고 항상 핑퐁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디에 도대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의뢰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헷갈리는 거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금강유역 환경청. 발전소 측의 환경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기관에 따로 요청해둔 분석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답변뿐 결과가 나온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미온적 대처에 아직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를 3가지로 예상을 해요. 오염 물질이다라고 뭐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뭐 거기에 따라 발전소 측에 이제 그 책임을 지면 될 문제고요. 또 만에 하나라도 병충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뭐 농약을 살포하라든지 이렇게 가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원인이 미상으로 나올 경우는 개연성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개연성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 피해 분쟁을 환경 피해 분쟁을 신청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보도록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도에선 대기오염 측정 차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염 체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미 사건 발생 후 뒤늦은 조치라는 아쉬움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2일 날 기후 환경인가 거기에 와서 지금 설치를 좀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하루가 정전이 된 상태라 그 다음 이틀인가를 못 오고 있었고 대기 오염 측정 차량을 우리 마을에 설치를 했어도 발전소를 모르게 하면 몰라도 내품을 수 있는 것을 좀 감추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정확한 그 대기 오염 측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시 체계에 대한 지적이 또 있습니다. 2020년 8월 분진 피해 당시 재발을 막고자 주민들과 발전소가 맺은 협약서. 환경감시단을 구축해 발전소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 마을의 환경 문제를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협약서를 발전소에서 받은 상태였죠, 그때가. 근데 지금까지 지금 2년이 다 돼가잖아요. 만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서천군의 입장도 모호한 상태, 발전소도 모호한 상태.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요거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있었다 그러면 그 발전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주민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기에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 발전소 주변에 사는 우리 마을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고 발전소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 기관이나 발전소에서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충분히 해줬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화력 1, 2호기가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로 인한 뭐 대기오염 물질, 석탄 분진, 온배수 문제, 고압 송전선로 같은 피해를 2017년 폐쇄될 때까지 한 34년간을 고통 속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신서천 화력이 가동되면서 또다시 그 고통 속에 놓이게 됐는데 모든 책임 있는 관계기관인 금강유역 환경청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그다음에 서천군은 이 원인에 대해서 조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를 떠안고 사는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주민들. 또다시 새로운 발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할 주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과 빠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인 모를 농작물 피해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주십시오. 농작물 피해 발생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신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농작물 피해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 6월 17일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일에는 그 주민 대다수가 비슷한 농작물 피해를 확인을 했고요. 옥수수나 고추, 감나무, 가지, 오이, 참외, 호박 등 여러 작물에서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점점 묻어나 있었는데요. 예. 농작물뿐 아니라 차량이나 태양광 패널 등에도 같은 형태로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를 확인한 주민들은 바로 서천군에 민원을 접수를 했고요. 그 접수 다음 날인 6월 20일 서천군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농작물 피해가 옥수수 깨씨무늬병, 기타 작물 흰 별무늬병과 유사하다는 점에 염두에 두고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병충해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조사 결과 대부분 윗잎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새수는 정상으로 나고 있으며 나무 및 농작물 등에는 피해가 없거나 적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병충해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 주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발전소 주변에서만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피해 발생 범위를 짚어봤을 때 그 농작물 피해 지역의 유일한 배출 시설은 그 정비 중인 화력발전소가 유일했습니다. 예. 실제 2020년도에도 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분진 피해가 있었다면서요? 예, 전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붉은 물질이 화력발전소 인근 마을의 그 주택 지붕과 차량, 농작물 등으로 떨어진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당시 원인 규명을 촉구를 했었고요. 그 조사 결과 신서천 화력발전소 배관의 이물질을 그 약품과 증기를 이용해서 세정하던 그 과정에서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그 파악이 됐었습니다. 예. 이후 발전소 측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진행을 했고요. 협약서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는 또 관련 기관에서 심층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6월 21일 농작물 시료 분석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곳에서는 원인 물질이 특정된 후 분석이 가능하고 분쟁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6월 22일 주민 대표가 직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피해 농작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요. 조만간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천 지역 주민들은 이미 지역에 들어선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지난 40년간 각종 피해에 노출돼 왔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한 대사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 최근에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편리한 시설까지 갖춰서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지요. 덕분에 전국적으로도 한옥 체험 시설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충남 공주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아서 수년간 운영해오던 한옥 체험 시설이 해당 지자체 또 다른 부서로부터 고발당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민늑보 불청객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옥 체험. 요즘은 현대식 시설까지 갖춰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한옥 체험 시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나서도 불법으로 내몰린 한옥 체험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한옥 체험 마을을 운영하는 이재영 씨. 이곳은 한옥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옥 체험 시설이 불법이라면서 공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주시 관광가에서 허가를 다 받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고발이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이 씨가 더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 한옥 시설을 제안한 곳이 자신을 고발한 공주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7년 전에
힐링타운을 하려고 목적을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공주시로부터 한옥 체험마을을 요청이 들어와서 관광과에 서류를 접수를 하라고 해서 접수를 해와서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공주시의 제안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 대신 한옥 체험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 씨. 이 한옥 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법적 요건에 맞는 건물과 부속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옥 체험업을 신청하려면 이렇게 한옥 기준에 부합한 목조 한옥 건축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이나 샤워실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전통 문화, 체험, 놀이시설도 함께 구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 지자체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가 한옥 체험업을 지정받을 당시엔 이런 요건만 갖추면 되었고 관광진흥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 한옥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이 씨는 수년간 이곳을 순조롭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갑자기 날아온 고발장. 공주시는 무슨 이유로 이곳을 고발한 것일까요? 공주시 허가 건축가에서 여기는 계룡산 국립공원이라 숙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계룡산 국립공원하고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옥 체험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들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곳이 한옥 체험업인지 헤엄업인지 아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신고되어 있는 규모와 용도로 판단을 하는 건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규모 부분들이 허가받은 내용들과 준공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건축법 위반이어서요. 한옥 체험업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힐링타운 등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 시설로 운영한 것이 문제라는 말. 하지만 이 씨는 공주시 관광과로부터 이 시설이 한옥 체험업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치 않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옥 체험 마을의 위치가 계룡산 국립공원 아니라서 사실상의 숙박업 행위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 일대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 안에 조성된 공원마을지구에선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립공원 안에서는 사실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씨는 수년 동안 한옥마을에 공을 들여왔고 고발 조치 이후 한옥체험마을은 순식간에 무허가 숙박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숙박시설. 그렇다면 공주시는 왜 이 씨에게 이 시설을 허가해줬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있는 한옥체험업은 일단 숙박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옥체험업하고 숙박업은 별개의 것이다. 허가건축가에서는 건축법을 다루는 거고 저희 관광가에서는 관광진흥법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같은 시장 내에서 왜 이렇게 부서마다 판단이 틀리냐고 하는 거는 법률 적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관광진흥법 상에서 한옥체험업은 그때 당시의 소량은 문제없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부서마다 다른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관광가에서 다루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말. 그리고 한옥체험업은 일반 숙박업과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한옥체험업이라는 게 숙박업하고는 다른 종류인 거죠?
일단 법상으로 숙박업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국립공원 안 지역이어가지고 네, 이게 네. 숙박 용도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 위법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관광진흥법상으로는 어떤 지역에 가능하고 어떤 지역에 불가능한지를 저희가 명시를 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부서마다 적용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상황.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네. 법원은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일반인한테 민원인한테 이걸 잘못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자꾸 숙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숙박이 아니고 한옥 체험업이지 처음부터 허가도 그렇게 받았고 운영도 실시 그렇게 하고 해서 허가는 체험업으로 해주고 법원은 그걸 숙박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법원은 계룡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한옥체험업 허가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씨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해서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와 계룡산 국립공원의 행정이 이 씨가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한옥 체험업이 관광 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국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관광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는데 관광 발전을 위한 목적에 비해서 다른 기타 부서와 협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방지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부서와의 협업 그리고 법령의 정비 같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내어준 한옥체험업 허가 그리고 이런 영업행위를 수년째 묵인하다가 갑자기 문제 지적에 나선 행정 오롯이 혼자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이 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민원인한테 죄를 물어 지금 이 범법자가 되고 모든 지금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가 지금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로잡아서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민원인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법 조항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한옥체험시설 허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건축법도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옥체험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은 한 가지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춰서 관할 지자체에 이제 허가를 신청하면은 관할 지자체가 요건들을 따져봐서 이제 허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례는 이 시설이 계룡산 국립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사전에 좀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 허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또 애초에 이 업체에서는 힐링타운으로 이곳을 조성했다가 나중에 한옥체험업으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허가 건축가에 이것이 적법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예. 민원인이 허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한옥에서 전통문화와 숙박 체험이 가능한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한옥 체험업으로 지정되는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한옥 체험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4월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한옥 체험업을 지정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한옥의 양식, 면적 제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등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옥 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사업자도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절차를 잘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 개인이 법적 문제 그리고 담당 부서를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이 한옥 체험업을 처음에 하기 앞서서 힐링타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변경을 한 건데 그럴 때에는 이 사업자가 이 시설이 적합한지 이런 여부를 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 민원인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그 공주시의 공식 행사도 많이 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몇 년 동안 이곳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지적을 하고 나선 거니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한옥 체험에 대한 허가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또 관련 부처가 함께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힘들면 안 해도 된다로 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세종시의 2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 한 간부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시간 외 근무 일정은 본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면 안 하면 된다,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근무 여건 자체보다 버텨내지 못한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것을 몹쓸 책임감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일을 한 것이다 라거나 앞으로는 버겁고 고된 일이 생기면 못한다고 하고 칼퇴하자, 덕분에 세종시 조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날선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도 그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9월이었죠. 시사인 대선함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공직서의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고 이후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를 두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한 간부 공무원.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런 인식도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색깔 지우기로 정했습니다. 신임 시도지사들의 인사를 두고 대전시와 충남도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시는 최근 인사에서 2, 3급을 포함해 고위직 인사 10명을 무더기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대기 발령인데 임기 초기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대상자 대부분이 민선 7기 주요 보직자라는 점에서 전임 허태정 시장 지우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취임 첫 간부 회의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와 감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방만한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강조하지만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조직 장악이냐 전임 지사의 색깔 지우기냐 말들이 많은데요. 물론 조직 장악도 중요하고 본인 색깔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내 선거를 돕지 않았다거나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보복이라는 오해에서는 자유로워야겠습니다. 대세남 2주의 픽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서 학령 인구도 급격하게 줄고 있죠. 특히나 농산어촌의 경우는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현지인이 작은 학교만의 강점으로 학생 모집에 안간힘을 쓰는 당진의 한 작은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처음 당진시 합덕읍에 왔을 때는 논밭밖에 안 보이고
아이들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무럭무럭 바르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촌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박성준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목적지가 한 300m밖에 안 남았다.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하는데 학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학교가 있을까 하고 왔더니 정말 논밭 한가운데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시골 학교였습니다. 저희 전교생은 총 17명이고요. 유치원 원학까지 합치면은 23 정도 됩니다. 색연필이 있으면 회색으로 칠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그릴 거예요. 주황색? 주황색이랑 첫 수업을 한 명을 데리고 과학 수업을 했었는데요. 정적은 지금도 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학교와 학급 모습과는 정말 달라서 수업을 할 때 저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또 나름 잘 적응을 해서 잘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절로 따지면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날씨예요. 뜨바 미누따 쉬는 시간. 저희 초등학교에는 고려인 학생들이 총 3명 있고요. 그중에 2명이 저희 반입니다. 한국어 구사가 좀 아직은 많이 미숙해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좀 많이 섞어 쓰곤 하는데요. 평소에 미디어에서도 접하기조차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긴 문장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번역기, 번역 앱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해서 대화를 하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번역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통 음식 중에 블리느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발음이 비슷한 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혹시 그런 욕을 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욕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들리니까 아 이건 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러서 막 혼내니까 굉장히 서럽게 울었던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대부분 1, 2, 3, 4는 잘 알고 있는데요. 기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20, 30 숫자를 배우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르덤이 그래도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기수는 잘 알고 있지만 한국어의 고유어의 기술을 잘 몰라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모를 때는 이제 노트에 적어놓은 거 컨닝해서 보기도 하고요. 즐겁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쓸 게 많고 읽을 게 많아서 그걸 다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국토가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방마을 곳곳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멸 위험 지역,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100곳이 넘습니다. 1, 2, 3학년은 한 반에 1명,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확실히 학생 수가 많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학생들은 그래도 2명, 3명 정도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신촌초등학교나 신촌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입학을 하려고 할지가 굉장히 큰 걱정이고요. 왜냐하면은 신촌초등학교 근처의 마을에서 걸어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야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합덕 읍내에서 저희 통학버스, 통학 차량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없는 와중에 취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합덕읍에 소재하고 있던 한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학생 수가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든다면 저희 학교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지? 그럼 이 데이터에는 아이들이 직접 코딩 프로그램을 뭐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꾸고 싶은 대로 코딩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자기 입맛에 맞게 조립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직접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2는 얘가 뭘 안 했어 아직. 뭘 안 했다고? 뭐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 그 데이터가 뭐야? 니네 손에 있는 거. 그게 감정 카드가 우리가 오늘 만들 거의 데이터야. 클릭. 클릭. 미래 자동차랑 지금 하고 있는 코딩이 재밌어요. 안 어려워요. 시작. 둥글게 시작. 방과후 수업에 예체능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칼림바와 리코더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아노 수업과 오카리나 수업 그리고 방학 때도 저희가 방과후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사물놀이 수업을 한다든지 우쿨렐레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과후 수업들이 있습니다. 미리도 만났지.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죽게 되면은 곧 그 지역도 죽게 된다는 말이겠죠. 아이들과 청년층은 다 대도시로 떠나버리고 결국 시골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신촌초등학교와 실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는 중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이들은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도 있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바랍니다. 핸드볼에서도 골키퍼는 손 말고 하나로 더 쓸 수 있어요. 어딜까? 안에 인사. 야. 나도. 자, 앞에 있는 친구들 조용.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저희 신촌초등학교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가 우리 학교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와 가족 같은 분위기, 학생의 수준에 맞춘 교육과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학교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학교로 많이 전학을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체육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신촌초등학교는 외국인 가족 유입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꾸준히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 수가 지금은 이제 많이 또 다시 줄고 있다면서요? 네, 당진시 농공단지로 러시아나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고려인 후손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현재 당진시에만 30세대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이들의 유입이 줄면서 학생 수도 30명대에서 17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20명 이하로 3년 동안 지속되면 분교로 격화가 되고요. 또 폐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그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예, 학교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폐교만은 막아보기 위해서 여러모로 자구책을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촌초등학교는 올해로 3년째 소규모 초등학교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매년 지원금을 넉넉하게 받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이제 학교 하나의 폐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폐교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상생을 위해서 협력한 사례입니다. 그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해주고 마을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빈집 개조 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 수가 늘어났고 또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기금 확보만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바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작은 학교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모두가 이제는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의 네 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